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안도 미호유의 노잉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느낌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난 적은요? 이 책의 저자 안도 미호유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노잉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막상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또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불안하고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자는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며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나 모차르트, 미켈란젤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도 미리 미래를 깨닫고 그 많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는 노잉.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노잉,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것. 제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아 1억엔 이상 계약금을 받고 입단하고 싶습니다. 등번호는 51번이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고가 된 후 메이저리그로 가서 MVP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합에 나가게 되면 그동안 감사했던 모든 분들을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일본인 최초로 MVP까지 수상한 야구선수 이치로가 초등학생 때 쓴 글이다. 마치 자신이 유명한 야구선수가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혼다 케이스케 역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월드컵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럽 세리에 A에 입단할 것이다. 주전 선수가 되어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겠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글처럼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AC 밀란에 입단하여 등번호 10번을 부여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인류 선수가 되었다는 동기부여 사례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된 미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예를 조금 더 살펴보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는 소설을 쓰기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자신의 소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출판사 편집자에게 외국에서 번역될 때를 고려해서 이렇게 써봤어요. 라고 했는데 영문을 알 리 없는 편집자가 도대체 언제 번역된다는 거예요? 라며 어이없어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언젠가 매출을 조 단위로 세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리라는 사실을 이미 예감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예감했고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노력한 결과 예감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왠지 전 제가 충분히 해내리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키워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미리 겪어보기라도 한 것처럼 알고 있는 상태. 이걸 도대체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노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노잉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감에 이끌려 움직인 결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노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래희망이나 목표를 정할 때 현실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테니 말이다. 노잉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품게 된다. 흔히 꿈과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든가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그럴듯한 목표를 억지로 짜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정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기 십상이다. 물론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싸한 꿈과 목표를 좇기에만 바쁘다. 그 중에는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길에서 헤매는 사람도 제법 많다. 이렇게 말하는 나 또한 전형적인 목표 달성형 인간이었다. 수치화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달성해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다. 그런데 어렵사리 목표를 클리어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으니까. 내가 목표를 좇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표에 쫓기고 있는 건지 모를 삶이었다. 꿈에 그리던 목표가 현실이 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화려한 세계도 경험했지만 나는 또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목표의 무한 루프 속에서 괴로움과 허무함에 허덕였다. 그러나 노잉을 알게 된 후 내 인생은 분명하게 바뀌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것이 아닌 목표, 허황된 꿈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내 미래가 또렷하게 보였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누구에게나 노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보일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노잉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저마다 다르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특별한 감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 가능하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만의 특별한 동작을 반복하며 집중력을 높이고 유명 경영인이나 사업가가 틈틈이 명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노잉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준비뿐인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유리창에 뿌옇게 먼지가 쌓이면 창밖 풍경이 잘 보이지 않듯이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보내온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후회하는 감정들이 생각을 방해해서 눈앞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할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한 순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기는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 그리고 재즈바의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닫힌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명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남긴 예술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마치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머리를 감싸준 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가 그린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밥 딜런도 곡을 쓸 때 이미 존재하는 곡을 듣고 쓰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명곡 Blowin' in the Wind는 10분 만에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곡을 만들 때 창조의 셈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랐다고 한 인터뷰가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그가 말하길 쉽고 빠르게 만들어진 곡일수록 좋은 곡이라나? 자신이 만든 곡의 멜로디를 꿈속에서 미리 들은 사람도 있다. 바로 비틀즈의 전 멤버 폴 맥카트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그 선율이 너무나 인상 깊은 나머지 잠에서 깬 뒤에도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었던 곡이 꿈에 나온 것으로 생각한 그는 한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멜로디를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이 멜로디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폴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명곡 예스터데이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음악계뿐만이 아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모든 대리석 안에는 이미 조각이 숨어 있다. 조각가는 숨어있는 조각을 발견하기만 할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고 말한다. 런던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주말이면 맨체스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앉아 멍하니 있던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다. 주인공 소년의 모습과 마법 학교의 풍경들. 끊임없이 샘솟는 이미지와 이야기는 기차가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고 하필 종이도 펜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머릿속에 담아 소설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마치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던 작품을 발견한 것처럼 명작을 창조해낸 예술가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간이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착각. 앞서 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품은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비전이나 예감처럼 미리 보는 일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믿지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시계바늘이 문자판 위를 움직이는 구조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에도 시대까지 사용하던 전통 방식의 시계는 시계바늘은 가만히 있고 문자판이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현재가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 시간이 움직이는 형태였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컨대 옛 일본인들은 시간이 미래로부터 흘러온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싶다. 서양에서 오늘과 같은 형태의 시계가 들어온 뒤에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개념이 생겼고 모든 일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과거 원인설도 그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뉴턴의 물리학도 모든 일과 현상을 인과율로 설명한다.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알면 미래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물리학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썼다는 것도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사람들이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는 까닭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에 바샤르와의 대담을 수록한 책 미래를 움직이다를 출간했다. 바샤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다차원적 존재로 다릴 앙카라는 아랍계 명상가의 몸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바샤르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힌트를 주고 있다. 바샤르는 현재 속에 모든 과거와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풍경이 앞에서부터 와서 뒤로 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에 있을 때 시간이 앞에서 와서 뒤를 향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일본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작가 혼다케는 책을 쓸 때 의식 속에서 미래로 날아가 서점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과 내용을 보고 글감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고 한다. 그가 오랫동안 작가로 사랑받는 이유 역시 시간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덕분이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강에 비유하면 시간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과거에 아무리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오래 일한 사람이 편집 프로덕션을 차린다든가 프리랜서 작가가 되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식업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는 그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 등을 직접 차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커리어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 있는 일만 찾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것과 다름없다. 느낌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흘러오고 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거나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는다. 미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보거나 듣기도 하고 그냥 끌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몸이 따스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의욕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글이나 말에 가슴이 요동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래는 일상 속 곳곳의 다양한 순간 속에 메시지를 흩뿌리고 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서점에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 중에 유난히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 가도 가도 계속해서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유독 신경이 쓰인다거나 딱히 이렇다 할 특별한 계기도 없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관심이 가지 않아 계속 거절했던 강연회에 어쩌다 보니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우연히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 마침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었다.
항상 지나치기만 하던 가게에 문득 들어갔더니 내가 찾던 상품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또는 그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온갖 아이디어가 샘솟고 원래 정해져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저절로 몸이 움직이면서 마치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다. 겁낼 필요 없다. 그 이상한 기분을 마음껏 즐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끌리거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미래로부터의 메시지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연히 어떤 강연의 소식을 들었는데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서점에서 어떤 책 제목이 유난히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던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왠지 이상하게 느낌이 와서 행동한 바로 그 순간 싱크로니티는 일어난다. 싱크로니티는 심리학자이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융이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바로 싱크로니티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친구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로 해결되었다. 연락이 끊긴 옛 친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잡지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말이 실려 있었다.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쳤는데 다음 열차에 만나고 싶던 친구가 타 있었다. 싱크로니티는 미래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어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자. 마음의 소리가 그 사인을 보낸다는 건 당신에게 멋진 싱크로니티가 찾아올 조짐이다. 그날따라 유난히 왠지 모를 느낌이 온다면 용기를 내서 부딪혀보자. 새로운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누구에게나 안테나가 있다. 노잉을 인지하고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노잉이 일어날 확률은 훨씬 커진다. 베니스터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과거 육상 선수들에게 1마일, 즉 1.6km를 4분 이내에 주파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깨지지 않는 마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1954년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 선수가 처음으로 4분의 벽을 깨트리는 업적을 달성하자 그 후 3년 동안 무려 15명이나 되는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주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베니스터 효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도 일단 누군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머릿속에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특정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 의해 관측되어야만 위치가 특정된다. 노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노잉을 인지해야만 비로소 노잉이 일어난다. 노잉으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잉을 일으키는 안테나다. 안테나가 있어야만 미래로부터의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녹슬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자신에게 안테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했을 때 부모 혹은 다른 어른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하지 못했거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혼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만 하면 직감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기껏 안테나를 갖고 있어도 전혀 써먹지 못하니 정말 아까울 따름이다. 당신에게도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예전부터 이탈리아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 꼭 한번 직접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여동생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이라며 함께 놀러 가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 솔깃한 제안이었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도 별로 없는 데다가 회사의 휴가를 오랫동안 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해가 갈수록 살이 쪄서 운동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역 앞에서 피트니스 센터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회사 동료도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던 것 같다. 출퇴근길에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탄탄하고 늘씬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비싼 돈 내고 등록해봤자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둘 것 같아 결국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소꿉친구가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극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극단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작은 배역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배우였기도 해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연기 경험은 물론이고 연습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 거절하고 말았다. 노잉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당신이라면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해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라며 온갖 이유로 거절만 하는 사람에게 또 말을 꺼내고 싶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직감이 찾아오거나 번뜩 무언가가 떠오른 듯 내가 답하지 않으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영영 받을 수 없기 마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왠지 느낌이 오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감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버릇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과의 신뢰관계도 조금씩 두터워질 것이다. 이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노잉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혹시 내게도 노잉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의식하되 의식하지 않는다. 노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러 일으키려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또한 노잉이다. 노잉의 특별함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일상 속에서의 왠지 끌리는 느낌이나 번뜩이는 떠오름을 놓칠지도 모른다. 노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한 기대를 품으면 늘 나에게는 언제 찾아오려나? 이때 일어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되고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손꼽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잉이 찾아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과거에 노잉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그때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면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묵묵히 준비하던 일이 어느 순간 문득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노잉이니 말이다. 운명의 상대와 만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강렬한 느낌이 들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며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운명의 상대야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과연 누가 더 멋진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다. 노잉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므로 일부러 조절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잉을 일으키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노잉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노잉이 일어나기 쉬운 좋은 환경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이다. 분야와 상관없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좋은 환경에 두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치로 선수는 경기장에 도착하면 언제나 같은 순서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직원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도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야구 배트를 들고 빈 스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행동 또한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정신을 집중하는 그만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종종 야구 선수들은 최적의 몸과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날아오는 공이 꼭 멈춘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존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잉이 찾아오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분노가 가득하거나 부정적인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노잉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좋게 만들고 자신에게 닥친 일들에 가능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때 노잉을 부리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저 역시도 살아왔던 그간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밑도 끝도 없는 확신으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이룬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엔 모르고 행동한 거였지만 지금 보면 그 밑도 끝도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 바로 노잉이었던 것 같네요. 노잉의 관점에서 목표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나의 진짜 속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리는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